뭐 욕심이냐 욕심이 아니냐 봤을 때 좀 욕심인 면도 좀 있긴 해요. 연봉 1억짜리가 네, 3억 주세요. 이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은 뉴진스밖에 없고 동종업계 취업 금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과한 게 맞긴 해요. 너무 터무니없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본인은 그 회사의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 아래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본인의 그런 주도권이 자꾸 확보를 하고 싶은데 안 됐던 상황을 계속해서 깨면서 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민 대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했을 때는 스타 플레이어를 데려왔다라고 본인이 정의를 한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굴러가는 스타일이 됐고 그 과정에서 20%의 지분을 줬다라고.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의 이재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일간 바이라인 보내드리고 있는 바이라인 네트워크 성하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이브와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이라고 부르죠.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의미로 보는 분들을 참 경악하게 했던, 또 충격을 줬던 그런 기자회견이 이제 뭐 한 열흘이 좀 넘게 지났는데 그래도 갈등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하이브가 뭐 기자회견 당일 오전이죠. 민 대표를 이제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하기도 했고, 또 민 대표는 최근에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내면서 이제 법정으로 싸움이 가는데,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뭐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등의 좀 타임라인을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뭐 하이브의 역사를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방탄소년단 딱 나와가지고 뭐 역사를 바꿨죠. 그리고 하이브는 2020년에 그 코로나에 의한 유동성 폭발에 힘입어서 10조 원 규모로 딱 상장을 했죠. 여기까지 정말 모든 게 아름다웠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많았죠. 왜냐하면 니들 방탄소년단 하나에 의존하는 그런 회사 아니냐, 그런 비판을 사실 뭐 방시혁 그 창업자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죠. 그래서 내놓은 게 신규 아티스트를 발굴 및 육성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좀 여성 아이돌은 본인이 이제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민희진 그때 SM에 있던 그 디렉터를 데려와서 같이 했죠. 그리고 그 민희진 디렉터, 지금의 어도 대표죠. 대표는 그 기대에 부응했죠. 뉴진스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방탄소년단 아성을 위협할 만한 그런 그 가수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엄청나게 뭐 성과를 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티키타카와 그 어떻게 민희진 대표의 말 빌리자면 정말 뭐 감정의 골이 깊게 파였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뭐 민희진 대표의 주장은 좀 뭐 본인의 이름을 빌려서 이상한 방식으로 쓴다. 누구를 뭐 민희진의 뭐 아이돌이라 했다가 누구를 민희진 아이돌, 근데 뉴진스밖에 내 아이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홍보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뭐 통보 없이 뭐 순서를 바꾼다든지 데뷔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런 게 좀 있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뭐 누가 잘못했냐, 그냥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민희진 대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뭐 이게 확정하기에는 좀 그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민희진 대표는 뭐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모해살 갈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까지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뭐 생각했다는 건 본인이 인정했죠. 근데 정말 행동했냐 안 했냐는 건 뭐 갈리는데,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고, 그걸 하이브가 어떤 형태로든 알게 돼가지고 그 하이브가 여기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죠. 그게 이제 4월 한 22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날짜로 그때부터 쭉쭉쭉 커지고 이제 쐐기를 박은 게 이제 주술 경영을 했다. 뭐 이런 그걸 하이브발 보도자료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하이브 입장에서는 초강경 대응을 한 거죠. 사실 그 정도의 강경 대응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민희진의 이제 역사적 퍼포먼스가 나왔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금은 사실상 거의 뭐 강을 건넜다고 봐야죠. 루비콘 강을 건넜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희진을 그 배임 혐의로 이제 그 고소를 하고, 그리고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겠다라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죠. 근데 여기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나는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그 법무법인을 선임을 해서 여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해임도 이거는 최대한 방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펼쳤죠. 그래서 이게 대표이사 해임을 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해임이 됩니다. 네. 근데 어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 다 미니진 씨와 미니진의 지인 혹은 네. 이제 미니진을 지지하는 우호 세력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미니진 사단으로 이제 네. 구성이 된 그렇죠. 거죠. 네, 이사회가. 근데 이걸 하이브 측에서 그들 구워 삶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네. 거고 그러면 미니진 대표를 해임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죠.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싹 다 바꾸면 돼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새로 선임된 이사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그 미니진 대표를 이제 갈아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진 대표가 해임하는 거는 거의 뭐 시간상의 문제지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하이브 뜻대로 흘러갈 것이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뭐 저희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겠지만 K-팝 아이돌 비즈니스는 평판과 팬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 계기로 미니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속된 말로 칼춤을 추면서 여론이 굉장히 그 하이브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여론이. 아마 뭐 빠르면 2-3달, 뭐 느리면 1년 안에 뭐 이렇게 느려도 1년 안에 다 정리가 되겠지만 이 기간 동안 하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제 평판의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이게 화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빨라야 뭐 3개월, 길어도 한 1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또 뉴진스에 대한 약간 뭐 동정 여론도 있겠지만 그런 이미지 손상도 분명히 뉴진스가 이미지 손상이 된다기보다도 네. 뭔가 제대로 디렉팅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라는 얘기도 계속 나올 것 같고 뭔가 뉴진스가 뭔가 새로운 행보를 할 때마다 이게 누구 작품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뭐 꼬리표처럼 붙고 한다면 하이브한테도 굉장히 타격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1조 원이 증발을 해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하이브 측에 물어봤어요. 네. 네. 끝까지 갈 거냐? 네.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말 뭐 하이브가 이긴다는 건 뭐 모두가 다 아는데 네. 근데 굉장히 출혈이 크지 않냐? 끝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미 3-4월 달에 이미 방향을 정했다. 네. 이건 마치 암수술과 같다. 이 사태를 강경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회사에 영이 서지 않고 이게 조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출혈을 감수해서라도 이거를 진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미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이 갈등의 트리거가 저희가 뭐 기사로도 많이 접하지만 사실 기자회견을 봤을 때 이제 주주 간 계약에 대해서 민 대표님이 계속 네.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네. 뭐 경업금지 조항이 자기가 노예 계약이다. 뭐 나도 이거는 아니지 않나. 직장 한 군데 다니면 숨 얼마나 막히겠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근데 이제 또 그 이후에 나온 뭐 기사들을 보면은 하이브가 그 23년 말쯤에 네. 민 대표 측에서 경업금지 조항 관련한 주주 간 계약을 재계약을 요청을 하면서 뭐 하이브가 그래서 한 발 물러섰는데도 좀 과도한 요구를 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주주 간 계약의 사실 핵심은 결국 민 대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제 하이브 쪽에서 사들이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이제 일단 민 대표님이 너무 그 주주 간 계약에 대해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팍 터트리시면서 대체 이게 뭐가 걸려있길래 다들 이렇게 사람이 미치려 그러냐라고 했는데 중간에 말실수를 한번 하셨죠. 경업금지라는 얘기를 꺼내시면서 이제 기사화가 되고 그거에 해서 이제 그 다음날 하이브에서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 경업금지 조항이 아무래도 사실 최 대표님이 훨씬 잘 아시는 조항이겠지만 아무래도 낯선 조항은 아니잖아요. 일단 경업금지 조항이 다들 회사를 하고 나서 회사의 노하우나 이런 거를 가지고 나가서 이거를 경쟁사를 만들 가능성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되게 주요 임원들한테는 이 조항이 항상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민 대표가 그럼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물러나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에도 이제 경업금지 조항이 걸려 있었다에 대해서 이제 민 대표가 이제 문제를 삼았던 거죠. 이게 이제 하이브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이 주주간 계약은 지난해 이제 3월에 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풋옵션을 하는 거를 13.5% 그러니까 이제 75%에서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4.5%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조항을 좀 문제를 삼으신 것 같아요. 4조가 이제 하이브의 동의가 있어야지 팔 수가 있다. 그리고 6조가 하이브가 이제 우선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민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하이브가 동의 안 하면 나 이거 못 벗어나? 하이브가 안 사주면 또, 하이브가 안 사주거나 내가 걔네 동의가 없으면 아예 못 파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럼 나는 못 벗어나는 거야?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 지난해 이제 12월부터 얘기를 나눴고 이제 올해 이제 3월에야 이제 어도어 측에서는 근데 그거를 올해 3월에야 수정 제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양사가 둘 다 좀 민감한 입장이어가지고 좀 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경업금지 조항이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간에 걸리면서 이제 민 대표님이 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 같다. 일종의 뭐 이중으로 족쇄가 채워졌다라고 네. 주장을 하신 거죠. 사실 네네. 뭐 그 부분은 뭐 한 두 번째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이해는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멀티플을 뭐 13배에서 30배를 요구를 했다. 네네. 근데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멀티플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뭐 계산이 되고 뭐 되는 건가? 그래서 결국에는 뭐 1,000억이 뭐 보상을 1,000억을 받을 수 있고 네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계산기를 이제 두드려 봤을 때 13배라는 걸 나오는 게 전년도랑 그 이제 그 당해 이제 평균 영업이익을 따져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13배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 발행 주식수로 이제 나눠서 이제 산정을 해보니 1,000억 원 정도다. 그래서 민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 앉아서 1,000억 원 벌 수 있다. 근데 맞아요. 내가 왜 굳이 반란을 일으키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하이브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배도 결코 작은 수가 아니다. 사실 엔터 특히 엔터의 특성상 아티스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막말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아티스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던가 그러면 금방 훼손이 될 수 있는 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이제 잘 갈 수 있다는 걸 약속을 하고 이렇게 13배라는 걸 약속을 했는데 민 대표 측에서 이제 30배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0배를 대충 이제 산정을 해보니까 이제 하이브 쪽에서는 1조 원에 가까울 수가 있다. 근데 어떻게 1조 원을 달라고 그러냐. 이건 네. 말이 안 된다. 이제 작년 기준으로 어도 매출이 이제 1,000억, 1,100억 정도, 네네. 영업이익이 한 300억 네. 정도인데 1조. 와, 네. 네. 이제 하이브 쪽에 이제 영업이익과 이런 거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1조가 나오는 건데 이건 불가능한 금액이어서 우리가 거절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30억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30억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좀 여러 문제가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로 걸쳐져 있는 건데 이제 민 대표가 이제 대표의 자리를 충실하게 이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라던가 회사에 해를 끼쳤을 경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네네. 이제 그거를 하이브가 다시 가져가겠다라는 조항인데 이게 지금 보면 한 민 대표가 가진 지분이 18%니까 이걸 산정하면 대충 28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어도어 경영진이 가진 2%까지 포함을 한다면 한 32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게 30억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은 동종업계 취업 금지 같은 경우는 뭐 경업 이슈죠. 그거는 일단 좀 과한 게 맞긴 해요. 왜냐면 보통 연수로 걸거든요. 보통이 짧으면 1, 2년, 길게 뭐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마켓 창업자가 10년 걸렸었어요. 네. 그래서 1, 2년에서 근데 대신 1조 벌었으니까 뭐 10년 걸려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1조가 아마 본인 다 하진 않았을 거고 몇 천억 벌었으니까 뭐 10년 정도는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양한데 근데 주식을 보유할 때까지 안 된다는 건 사실 없진 않은데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많지 않은 거라서 이거는 좀 과한 게 맞고 그래서 하이브가 이거는 우리가 그 해결해 준다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좀 과한 것 같다. 근데 이런 게 뭐 너무 터무니없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저도 뭐 이게 투자 계약서 쓸 때 좀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랄까 이제 되게 악랄하게 뭐 이게 쥐어 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본인들 보호하려고 좀 그렇게 쓴 게 많아요. 서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오가는 경우가 좀 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데 어쨌든 하이브에서 인정했으니까 뭐 이거는 고쳐진 거고 근데 이게 뭐 아직 반영된지는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좀 과한 건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13배에서 30배는 과하냐 안 과하냐 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치 판단을 내려본다면 이게 그 과해 보이기도 하고 안 과해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뭐 과해 보이는 측면은 일단
그 이제 13배, 30배가 이제 기업 가치 산정하는 근거인데 PER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이익의 배수를 이제 쳐서 이제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건데, 근데 하이브가 40배 정도 나와요. 그 하이브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8조 원이고 한 2, 3천억 영업이익 내고 있는데, 그러면 뭐 하이브 같은 경우 PER이 40배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면 좀 어느 정도,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뭐 보이밴드도 있고 앞으로 더 나올 거, 사업이 더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예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30배가 말씀이시죠. 그걸 이제 제안하는 게 뭐 하이브 측에서는 별로 안 좋게 들리겠지만 뭐 근데 이게 뭐 욕심이냐 욕심이 아니냐 봤을 때 좀 욕심인 면도 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초기 합의를 뒤집은 거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30배라고 하면 이 문제가 안 될 텐데 13배하다 30배는 이제 비율을 들자면 연봉 1억짜리에게 3억 주 뭐 이런 뭐 그런 거랑 그렇죠. 1억짜리가 3억 주세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야 네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걸 만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애매한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뉴진스밖에 없고 13배인 뉴진스를 근거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좀 초기 합의를 뒤져봤다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럼 어쨌든 하이브하고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는 거는 어떤 방시혁 대표는 이제 그 파운더로서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지고 어떻게 보면 그 시중 불량자들 각오하고 이렇게 회사를 키운 건데, 그렇죠. 근데 민희진 대표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정말 리스크 없이 그 창업자와 직장인 사이 중간, 저는 이걸 고용 창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고용 창업자로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30배는 좀 과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 둘이 신뢰가 있었으면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 좋은 문화는 아니지만 형 동생 문화로서 아, 형 내가 이만큼 할게 좀 30배 해줘. 대신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나 믿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이게 아마 카카오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아니니까 애매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지분 보유할 때까지 동종업계 취업 금지하는 건 좀 과한 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뭐 퇴사 후에 네, 대표를 네. 내려놓고 그렇죠. 몇 년 이런 거는 일정 기간. 지금 뭐 댓글에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네. 그렇죠. 뭐 당연 어떻게 보면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13배랑 30배도 과한 면이 좋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둘 다 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좀 더 노련한 건 하이브였다라고 이렇게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어디에선 과한 측면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일단 뉴진스라는 거는 누가 봐도 너무 확고하게 계속 클 것 같은 IP고 네네. 민희진이 되게 스타 프로듀서로서 이렇게 역량이 있는데, 민희진 대표는 되게 역행하고 있는 그런 K-POP 제작 시스템을 추구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일종의 이제 보통 엔터사에서는 뭐 AR팀, 지금 뭐 비주얼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도화된 시스템을 물꼬가고 있는데, 지금 민 대표는 민 대표가 원툴로 지금 앞장서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희진 없이는 뉴진스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개입을 혼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의 지분을 크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30배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 대표도 이제 주장을 했지만 이게 뭐 지분이 다 합쳐서 18% 정도인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도어의 뭐 경영권을 전체를 찬탈할 수가 있겠냐, 뭐 당신들 생각이 없냐, 바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구조인지 아니면 또 뭐 하이브 민 대표 주장대로 하이브가 그냥 소설을 쓰는 건지 혹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대로 뭐 구체적인 그렇게 카톡에 오간 뭐 내용들이 있다면 좀 가능한 건지 그게 좀 중요하잖아요, 사실. 네네.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경영권 찬탈이라는 게 네네. 전 처음 들었어요. 이런 단어는. 이게 찬탈이라는 사전적 용어가 임금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회사가 무슨 왕조인가? 그건 아니란 얘기죠. 주식회사는 뭐 소유물도 아니고 그냥 주주들이 한정된 책임 속에서 이렇게 출자한 그런 사업체거든요. 그래서 일단 찬탈이라는 말을 누가 처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거는 일단 틀린 말이다.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 탈취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탈취도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뭐 탈취라는 게 빼앗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민희진 대표가 지분을 빼앗아야 되는데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 안 팔면 돼요. 네. 그래서 탈취란 말도 맞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비슷한 얘기를 따지자면 강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 굉장히 틀린 말 같네요. 근데 뭐 하이브가 바보도 아니고 네네. 뭐 대기업 하이브쯤 된 대기업이 강매를 당하겠냐, 그것도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건 찬탈, 탈취, 강매 다 말이 안 되는 말이고, 다만
민희진 대표의 구상은 이런 거였죠. 구상이 아니라 카톡 내용을 보니까 진이 이런 아이디어를 준 거죠. 야, 일단 풋옵션 행사해. 그러면 너 1,000억 벌 수 있어. 1,000억 원으로 우리 어떻게 이제 어도를 털어먹을지 고민을 해보자. 일단 어도의 약점과 하이브의 약점을 막 뿌려보자.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주가가 막 쭉쭉 떨어지고 뭐 어도가 속된 말로 개털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싸게 살 수가 있을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도 뭐 적당히 이런, 투자 받아서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하이브가 바보도 아니고 이걸 뭐 가만히 냅두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이브는 딱 듣고 나서 바로 이렇게 제동을 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거는 굉장히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벤처기업에서는 사원 혹은 조직원이 그 회사의 지분을 사서 대주주가 되는 사례가 꽤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스타트업 신이 아니라 재계 이슈지만 STX가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그래서 쌍용 중공업을 이렇게 그 강덕수 회장이 인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키운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누구도 사지 않겠다고 하거나 그래서 결국 직원 손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직원하고 기존 대주주가 굉장히 친한 케이스. 그래서 좀 너 믿고 내가 맡길게 이런 거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이제 찬탈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독립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더 다른 문제네요. 독립이기보다는 그냥 허황된 생각일 뿐이다. 그러면 투자자들을 뭐 실제로 접촉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접촉을 했더라도 뭔가 액션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게 배임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법무법인 비트의 안희룬 파트너 변호사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해 준 게 일단은 그 민희진 대표 액션 자체는 그 배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하이브 주장이 맞다면 뭐 예를 들면 뭐 그 어도를 이렇게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뭐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또 하이브에 있는 내부 문건, 비밀 문건을 이렇게 빼돌리고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로서 이거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에 피해를 준 거다. 대표라면 회사를 잘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을 잘 되게끔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배임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다만 이게 배임이라 하더라도 이게 크게 배임까지 가기 전에 두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가 일단 예비. 만약에 그냥 상상만 한 거 아무나 액션을 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미수인데 이제 괴책을 이렇게 쫙 짜고 실제 착수까지 한 거죠. 그거는 일단 미수인데 미수는 이제 입증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법적인 그런 문제가 될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실행까지 완료하면 배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민희진 대표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사실은 이제 법정에서 이제 다툴 여지가 있는 거죠. 민희진 대표는 예비까지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하이브 입장은 정말 미수까지 그 이상까지 갔다라고 얘기하는 증거가 거라서 있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법원 가야 알 것 같아요. 저희가 당장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지금 맞습니다. 그걸 두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얘기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저도 하이브 측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들었던 건데 이제 투자사 측에서 제보가 들어왔대요. 왜냐하면 이제 민 대표가 투자자들을 만나서 하이브가 갖고 있는 지분을 사줄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다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하이브가 이거 진짜 파나라고 지금 의문이 드니까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가 팔겠느냐 이게 하이브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가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저희도 이제 나와봐야 아는 문제, 법적으로 가봐야지 아는 문제지만 하이브는 이미 충분히 자기네는 자료가 있다. 왜 밖에서 걱정을 하냐.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증명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하이브가 파악한 건 어쨌든 미수 정도는 된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뭐랄까 좀 다른 그림이 그려졌을 텐데 약간 좀 뭐랄까 어설프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있지 않았나. 뭔가 본인이 대주주가 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분명히 좀 좋은 그림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대주주로부터 반발 사고 뭐 이렇게 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 혹은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감정의 골이 서로 너무 깊어진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그런 제안이 오거나 네. 혹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어설프게 뭔가 이루어진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 둘의 이제 싸움의 핵심 쟁점이 최 대표님 돈 때문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이제 민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자존심과 뭐 그런 문제라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댓글 많이 달리는 거 보면 이제 네. 막 돈에 관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 그런 사람이 돈 제일 좋아한다. 뭐 그런 댓글도 많이 달렸거든요. 민 대표가 그렇게 했을 때. 맞습니다. 저는 일단 뭐 돈 문제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막 핵심적인 거는 좀 물음표이긴 하고요. 자존심 문제는 좀 더 본질에 가까이 가긴 했는데 또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좀 의사결정권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희진 대표와 방시혁 창업자의 관계를 뭘로 정의낼 수 있냐 이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대표와 조직원의 관계인가 뭐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인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은 뭐 이제 그 하이브를 편들든 민희진님을 편들든 근데 저는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동업자의 관계가 가장 유사한 것 같거든요. 그 하이브와 이제 방 의장과 민 대표. 동업자가 근데 실제로 그 민희진 대표님의 뭐 지분이 20% 가까이 되니까 사실상 거의 뭐 동업자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동업자는 뭐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업 절대 하지 말라고. 네, 동업은 이제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뭐랄까 취약한 고리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둘의 신뢰가 깨지는 경우, 한 명이 뭐 약속을 어긴다든지 말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익 분배 방식을 두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협업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동업이 깨지는 이유를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이제 서로 말이 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서로가 말이 달라서 신뢰가 깨진 거죠. 그리고 뉴진스가 너무 잘 돼버렸는데 이 그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것도 서로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의견 불일치가 나니까 동업자의 관계라고 보면 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둘은 동업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동업자들이 깨지는 과정도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좀 더티하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예 처음 하다가 깨졌으면 문제가 안 나는데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룬 상태에서 이제 깨지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좀 복잡하고 더티한 과정을 지금 목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민 대표님 기자회견을 보면서 처음에는 약간 방시혁 의장님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민 대표님은 나는 동업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약속이 안 지켜지거나 혹은 의견이 달라지니까 우선 감정이 상한 거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 송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돈 싸움인지 자존심 싸움인지 혹은 뭐 주도권 싸움인지. 주도권 싸움이라는 게 저는 조금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민 대표님이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뉴진스나 관련 어두워에 관련돼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이제 멀티 레이블 체제라고 하잖아요. 하이브 멀티 레이블 체제 안에서는 뭐 IT 관련된 거나 뭐 아니면 PR 관련된 거나 이거 다 중앙 조직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되게 민 대표님을 동업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간에 그런 말씀을 중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 이제 SM으로부터 나와가지고 할 수 있었던 선택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회사에 들어가는 걸 선택했던 이유는 어쨌든 인프라가 있다. 아마 그때 인프라가 있다는 건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애들 돈 주기가 쉽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그 회사의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 아래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걸그룹을 만들기로 했고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네. 이제 민 대표가 이제 크리에이터 디렉팅을 맡고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싱을 맡고 소스가 이제 매니지먼트를 맡는다라는 것도 이제 민 대표는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것부터 차근차근 시작돼서 본인의 그런 주도권이 자꾸 이제 확보를 하고 싶은데 안 됐던 상황을 계속해서 깨면서 이제 왔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 그냥 직원의 그냥 그런 걸로 봐야 되냐? 아니면 다른 입장을 봐야 되냐 하는데 동업자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죠. 본인이 받아들인 게 동업자라고 하면. 그래서 보통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 동업자끼리 싸워야 잘 되는 경향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유니콘 회사들은 사실 동업자가 대부분 다 이탈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걸 왜 꺼내냐면 어쨌든 지금 뉴진스라는 거대한 성공을 하는데 서로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긴 하지만 그 시너지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분쟁 중이지만 그걸 좀 어느 정도는 좀 상기하고 이렇게 분쟁을 진행하면 나중에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동업자 분쟁은 대부분 다 합의로 끝나긴 하는데 근데 이번 케이스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동업자들이 이제 서로에게 큰 도움을 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끝나는데 이번 케이스는 굉장히 이게 희귀한 케이스에 끝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죠. 근데 이 구조상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듣다 보니까 박 의장이 민 대표를 동업자로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데려왔을 수는 있지만 그냥 스타 플레이어를 데려오는 것과 약간 동업자를 데려오는 건 또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데리고 왔을 거라고 동업자로 생각했을 거라고 해요. 왜냐면 20%의 지분을 준다는 거는 스타트업 창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주는 거거든요. 보통 정말 2인자가 한 30%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 보통 그 창업자에게 거의 대부분 지분이 몰빵되는 그런 구조라 가지고 저는 동업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0%를 주지 않았나.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약간 저는 좀 그냥 스타 프로듀서를 데려오는데 좀 지불을 했다고 생각해요. 박 회장도 처음에는 어쨌든 동업을 했지만 결국에 민 대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했을 때는 스타 플레이어를 데려왔다라고 본인이 정의를 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민 대표의 스타일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굴러가는 스타일이 됐고 그 과정에서 그 20%의 지분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민 대표 없으면 사실 무너지는 그 조직이 상황이 맞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민 대표는 동업자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방 회장은 스타 플레이어를 데리고 직원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좀 그래서 저는 약간 다른 감사합니다. 뭐 지금 뭐 이제 주분 구조에 따르면은 이건 동업자가 아니다 뭐 이제 그런 의견들도 있으신데 이게 뭐 그렇죠. 사실 뭐 지분 구조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많이 밀어준 거는 맞지만 뭐 동업이라고 볼 수는 여기서 말하는 동업 하이브의 동업자가 아니라 그렇죠. 어도어의 동업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기자회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잠깐 쉬어가면서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막 공감을 한다고 물론 이제 그분들이 SNS에 많이 글을 남기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오늘 무슨 언론사 어떤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민희진에 공감하느냐, 하이브에 공감하느냐. 근데 뭐 민희진 대표한테 공감한다는 게 이제 33.6%, 하이브 쪽이 24.6%. 물론 잘 모르겠다가 40%가 넘어요. 그렇지만 근데 20대에서 이제 뭐 62% 민희진 대표를 지지한다 이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회사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되게 의견들이 다르시더라고요. 뭐 직원분들은 조금 더 민 대표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좀 오랜 기간 뭐 경영을 하셨거나 뭐 그런 분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무슨 짓이냐. 심지어는 뭐 PR 관련해서 오래 하신 분들은 완전 뭐 최악의 PR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주시던데 이게 또 기자의 관점이자 직장인의 관점에서 어떠셨는지 우리 성 기자님은. 그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기자간담회 끝나고 페이스북에 딱 한마디 올렸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 힘들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말씀하신 그런 걸 벗어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보통 기자간담회가 1시간 내에 이제 하고 주요 이슈를 말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 대표님 들어오시고 나서 카메라 기자들 나가라고 하는데 10분 쓰셨고 그 다음에 35분을 내가 이 자리를 왜 만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보니까
거의 50분을 맞아요. 그 나중에는 이게 기자간담회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스크립트를 치고 있잖아요. 타자 소리가 처음에 엄청 났는데 아무도 타자를 치고 있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좀 힘들었던 그랬는데 사실 저는 민 대표님이 되게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꽂힐 만한 말을 몇 개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직장인의 관점에서는 위에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그 지지율이 높았던 것도 좀 그런 측면에서 나왔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 개저씨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그 K-팝 시장의 주요 소비자들이 이제 여성층이 많고 젊은 여성층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사실 한 번쯤은 속에서 생각을 해봤을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한번 꽂았고 이 여성이란 관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여자가 2번 정도 했죠. 네. 뭐. 네네. 네, 여자가 사회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이 꼬이고 그 말도 어느 정도 공감을 샀더라고요. 제 물어보니까. 게다가 마지막에 거의 홈런을 치셨는데 이게 맥락이랑 완전 다르게 본인의 이상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K-팝 생태계가 이렇게 굴러가면 안 된다. 나는 이거를 잘 바꾸고 싶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완전 저는 3연타를 홈런 완전 날려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은 공감을 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아이돌 산업에 관한 거는 이제 아이돌 팬들한테 많은 공감을 샀다. 특히 이제 아이돌 팬들이 뭐 20대 여성 계층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좀 뭐랄까 그 막 공감 뭐 이런 것보다는 솔직히 다 공감돼요. 뭐 민희진 대표 입장도 다 공감되고 뭐 방시혁 의장님의 입장도 다 공감되고 지금도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하이브 PR 팀의 입장도 공감되고 저희의 입장도 다 공감되고 다 공감되는데 근데 그냥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되게 효과적으로 벼랑 끝 전술을 수행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잘했냐 못했냐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하이브가 뭔가 그 협상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좀 무마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끝까지 가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보도자료 막 내면서. 그리고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호구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걸로 이제 더 세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해가 되고 뭐 합리적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냉정하게 의사결정 잘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적으로 되게 훌륭했어요. 그 기자 간담회가. 장난 아니었죠. 일단 저는 두 가지가 크게 되게 훌륭했다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 대중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K-팝 인더스트리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라든지 그리고 속내를 되게 다 까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후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되게 파워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위협적인 요소인데 아까 성하인 기자님이 얘기한 거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K-팝 아이돌 시스템의 약점을 제대로 건드렸어요. 그래서 K-팝 아이돌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좀 뭐랄까 그 이런 표현을 뭐 거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좀 뭐랄까 세게 얘기하자면 저는 애들 가지고 장사하는 비즈니스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10대, 20대 이들이고 그리고 생산자들은 굉장히 냉혹한 환경에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관심 받아야 되고 엄청난 경쟁 속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뉴진스를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이제 말에서 굉장히 이런 게 묻어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이야기한 것처럼 뭐 럭키 드로우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이브의 약점을 정말 제대로 타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기자 간담회였고 근데 다만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타협의 여지가 없고 전쟁으로 간다는 거죠.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인간적인 아마 조금의 정도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을 질렀죠.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게 하고 결국 이거는 뭐 아니면 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히 좀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그 애매한 태도를 보였고 약간 논점 이탈도 종종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골프 치고 술 마시는 거 갖고 왜 11거냐? 뭐 사실은 뭐 필요할 수 있거든요. 예, 영업하는 사람들 그걸 해야지. 그리고 그런 거라든지 뭐 여자가 사회생활하는 게 이렇게 더럽구나. 이게 공감될 살 수는 있지만 사실 남자들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좀 뭐랄까 결국 핵심은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했냐 그런 액션을 취하려고 했냐인데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분명 그런 액션을 할 것 같은 그런 게 보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퉁쳤거든요. 무마하거나.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깊게 들어가면 이거는 좀 뭐랄까 되게 이제 아주 당당한 그런 기자간담회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하이브를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런 파일을 제작을 한 게 사실인가. 기자회견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이시죠? 네, 질의응답 시간에 그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넘기려는 태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하이브에 나가실 건가 이런다. 그때 모르겠다. 근데 이거 말하면 또 시비 거실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파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그냥 그런 거 만든 거다. 근데 사실 통상적으로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힘들어서 막 너무 힘드니까 내가 파일을 만들어서 이걸 적어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되게 모호한 태도였고 사실 저는 굉장히 언론 플레이에 가까운 그런 기자간담회였다고 생각을 했던 게 말씀하신 대로 요지보다는 그냥 내가 작두 들고 그냥 한풀이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중요한 건 거의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이거는 되게 그런 과정들에 있는 본인의 이제 얘기를 한 거지 되게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민 대표님은 그래도 K-POP 시장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이고 아이돌이 언론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도 몇 번 보셨던 분이실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워낙 사건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본인 아이돌도 얘기를 하셨고 그 외에서의 이야기도 계속 꺼내셨죠. 근데 이제 아일렛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언론에 오르면 이제 그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새끼만 소중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 저는 뉴진스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좀 위험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물론 이제 평일 오후에 진행을 했으니까 잠깐 들을 때는 야 이게 뭐지 막 공영인인가 막 이제 우스갯소리로 막 난리 났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좀 차분하게 들을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조금 듣게 되었는데 확실히 뭔가 분위기를 가져간 거는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명확하게 그래서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했겠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고 없다 혹은 있다 했다 안 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뭔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약간 K-POP 이렇게 산업 쪽으로 조금 얘기를 좀 돌려볼까 하는데 이제 하이브가 성공한 이유이기도 했고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이기도 했던 게 이제 멀티 레이블이잖아요. 멀티 레이블 기존의 엔터와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어도어라든지 하이브 산하의 그런 멀티 레이블들은 좀 멀티 레이블 구조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지 좀 그런 걸 조금 설명을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멀티 레이블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산하에 이제 여러 이제 기획사들을 두고 그 기획사들이 프로듀싱이나 매니지먼트에 대한 정권을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경영이나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이제 본사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전략이 필요했던 거는 결국 방탄소년단 때문이죠. 방탄소년단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 상황에서 어쨌든 아티스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른 키가 필요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레이블을 하나씩 가져와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 정권을 맡기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플레디스도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뮤직도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플레디스 같은 경우 이미 너무 잘하고 있었던 세븐틴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티스트들을 순차적으로 데리고 스타 플레이어들도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좀 방어를 했죠. BTS의 공백을 방어를 하는 차원이 있었는데 사실 다른 회사에서는 회사 내에서 이거를 본부를 만들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의 이제 그냥 기업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연결하고 있고, 그게 좀 많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IT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중앙에서 하겠다라는 태도고. 그래서 이게 멀티레이블 구조에서 어도어가 이득을 보았냐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이득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너희가 그냥 아티스트만 잘 만들면 우리가 귀찮은 거 다 해줄게. 우리가 그리고 돈도 지원해줄 거고 자본금도 넣어줄 거고. 어도어도 사실 2차례에 걸쳐서 자본금이 들어와서 160억 원이라는 자본금을 맞아요. 가지고 있고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이게 민희진 대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아이돌을 키울 수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멀티레이블 구조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받고 전적인 이제 경영이나 관련된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그 멀티레이블 체제가 아주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너무 이슈가 크게 터졌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IT 업계에서는 이미 그 멀티레이블 유사한 게 많이 나왔었죠. 그걸 굉장히 고도한 게 카카오 사례인데, 원래 대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거는 뭐 예전부터 볼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카카오가 여기에 한 번에 변주를 넣었죠. 뭐냐면 그 대표를 단순히 월급 사장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거의 창업자 수준으로 대접을 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주식 보상과 그리고 의사결정권 뭐 이런 걸 줌으로써 마치 그 자회사를 스타트업처럼 운영하게끔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전략을 내놓고 이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굉장히 많은 그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 그 여기를 따라 했었죠. 근데 이게 사실 장단점이 분명한 것 같아요. 장점은 뭐 그 이제 키맨 입장에서는 모회사의 자금 지원과 인프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대규모 인센티브 이런 걸 받을 수 있고, 모회사 입장에서는 뭐 대규모 M&A를 하는 것보다는 싸게 먹히거든요. 이게 작은 회사 인수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안에서 사업체를 분리시키는 게 싸게 먹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키맨의 경우 사실은 그 본사와의 관계가 계속 이제 스트레스 혹은 이게 뭐랄까 리스크로 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속된 말로 좀 머리가 커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이렇게 의사결정권에서 침해를 받는 거죠. 모회사 입장에서도 계속 돈을 넣어야 되니까 그게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 간과하기 쉬운 게 모회사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에 계속 적자로 찍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같이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좀 계속 끌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장점 때문에 이렇게 잘 되다가 단점이 모아서 이게 팡 하고 이게 폭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이렇게 해소해야 되냐, 뭐 이게 앞으로 좀 멀티레이블이라든지 자회사 전략을 가져가는 회사들에게 큰 시사점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민 대표가 뭐 멀티레이블에 대해서도 좀 뭔가 멀티레이블에 대해서 비판한 게 아니죠. 하이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멀티레이블 체제에 대한 뭐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다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성 기자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뭔가 멀티레이블에 대한 이해 자체가 서로 생각하는 개념이 좀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민 대표는 멀티레이블 구조에서 하이브 본체는 우리를 약간 지원해주는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하이브는 이제 우리가 뭐 지원을 하면서 다 밑에 이제 레이블들을 끌고 간다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면은 서로 많이 좀 달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민 대표 주장대로 이게 뭐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뭐 다른 걸그룹과 이제 데뷔 순서를 좀 조정했다거나, 그다음에 뭐 맞물리게 홍보를 제안하고 또 마치 뭐 그 타 걸그룹을 민 대표가 기획한 것처럼 뭐 디렉팅한 것처럼 조금 어필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민 대표 주장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과한 간섭일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고 뭐 직장인이고 회사에서 본사에서 정한 건데 그거를 물론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막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마치 회사를 약간 찬탈을 하려는 그게 맞는 건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정책은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모회사가 핵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린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대전제일 거고,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이 이거에는 다 동의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전 하이브는 어느 상당 부분
독립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낼 수 있도록 운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뉴진스의 요소들을 보면 이건 독립적인 상황에서 밖에 그 독립적인 상황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이브가 다 간섭했다면 이런 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정도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했다고 보는데 다만 핵심적인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좀 서로 이렇게 그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자 입장이 다르죠. 근데 그 뭐 홍보 제한 주장이라든지 뭐 데뷔 순서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모 회사가 너무 이렇게 과한 간섭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해외에서도 사실 본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회사를 날리고 정리하는 건 굉장히 흔하거든요. 결국 어쨌든 모회사 기반으로 이렇게 그룹이 형성되고 이루어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것도 아마 분명히 민희진 대표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성적으로는. 근데 다만 이게 굉장히 뭐 인간적인 관계들 특히 뭐 아이돌 비즈니스는 뭐 제조 회사가 아니잖아요. 뭐 사람으로 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근데 또 돌이켜 보면 또 민희진 대표가 정말 속된 말로 이상한 사람이냐, 뭐 그런 사람이냐라고 보기에는 또 비슷하게 이제 들이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게임 업계 많아요. 게임 업계 그 정말 그 대기업이랑 싸워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빈도 상해가지고 나가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장 뭐 엔터 업계만 하더라도 뭐 박재범 대표적인 사례죠. 그리고 뭐 JYP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죠. 그냥 들이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많기 때문에 이거는 흔하다는데 다만 민희진 대표가 뭐랄까 아쉽다 뭐 이런 것보다는 좀 특이하다고 보는 거는 나가면 되는데 나가고 새로운 거 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계속 잡았던 것 같아요. 그 희망 혹은 인간적 관계 이런 거에 좀 결단을 못 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옹호하는 게 아니라 조금 순진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율적인 직장인 혹은 권한이 굉장히 많은 직장인을 좀 추구하고 자기는 그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괴리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렇게 파열음이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모호한 거죠. 이제 돈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고 사실 저는 하이브가 뭐 미니진 그룹, 뭐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이런 거를 이제 뉴진스에게 타이틀을 주기로 했는데 그걸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는 이거는 하이브가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입장에서 조금 민희진 대표가 서운할 수 있는 충분히 여지를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리고 여담으로 좀 대표님들이나 창업자분들에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대표님들이나 창업자들이 이렇게 그 뛰어난 인재를 꼬실 때 그런 얘기를 꼭 해요. 꼭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시라고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책임지지 못할 말을 왜 하시는지 왜냐면 본인도 회사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 방시혁 창업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민희진 월드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해되는 면도 있어. 사실 뭐 그렇게 해야 꼬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해는 하지만 근데 이거는 앞으로 이런 관행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리스크가 있는 발언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뭐 감정적으로든 뭔가 리스크가 있을 만한 또 발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똘똘한 분들은 절대 이거를 귀담아 듣지 마셔. 누군가 자기를 꼬실 때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대표도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이 아니지 않을까. 직장인들이 뭐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배울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 약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사실 이번에 멀티레이블 체제 관련해서 이제 민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을장이 떠 있어야 된다. 근데 방을장이 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멀티레이블 체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스뮤직이나 빅히트나 그 다음에 빌리프랩이란 산하에 있는 세 개의 레이블의 프로듀싱에 있어서는 방시혁 회장이 실제로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작곡에도 들어가 있고 작사에도 들어가 계시고 실제로 컨셉이나 이런 것도 계속 신경을 쓰시고 그런 상황에서 의장이라는 사람이 각 레이블에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면 아래 조직도 거기에 딱 그 의장의 관심도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관련된 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사실 방 의장이 손을 떼야 되는 건 맞다. 근데 자꾸 본인을 그 기업체 의장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프로듀서, 현행 프로듀서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면서도 다만 좀 다른 사례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되게 게임 업계는 굉장히 비슷한데 네, 하나의 그 프로덕트가 엄청난 그 회사의 사원을 결정하잖아요. 그런 게 비슷한데 예를 들면 넥슨 같은 경우는 거의 대표가 게임 제작이라든지 게임 퍼블리싱에 아주 세세하게 다 관여를 하고 있진 않아요. 어느 정도 좀 맡기는 편이고 특히 창업자가 그런 편이고 NC소프트는 김택진 대표가 다 관여를 해요. 모든 게임 제작에. 대신에 다 히트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하이브쯤 되면 그 방시혁 의장의 과연 참여가 어느 정도일 거냐라고 봤을 때 분명히 그냥 그 정도 됐으면 하이브는 10조 기업인데 이제 손 떼고 뭐랄까 이제 그 그룹 전체적인 방향과 전략적인 그런 것만 고민해야지 왜 이런 것도 맞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팀 하나가 회사를 죽였다 살려놓는데 이걸 어떻게 의장이 안 할 수 있냐, 창업자가 안 할 수 있냐, 좀 이런 주장도 타당성이 있긴 해요. 좀 약간 좀 복잡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안착이 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방시혁 의장님이 그렇게 개입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결국에는 이게 레이블 간의 경쟁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붙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간의 영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 점점 레이블을 더 늘려가면 늘려갔지 뭐 통폐합을 하거나 줄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늘려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경쟁을 붙이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문제가 뭐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구조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최근에 또 민 대표가 주장도 했고 뭐 이제 네티즌들도 주장을 했지만 이 레퍼런스 문제, 뭐 카피 문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레이블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호한 부분인데 일단 카피로 하기 전에 좀 아이돌 세대별 좀 아이돌 유사성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그러니까 K-팝 시장에서 이제 아이브 그러니까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아이브가 나왔었을 때 굉장히 큰 화제가 됐다고 해요. 이게 장원영이라는 굉장히 스타 아티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브는 굉장히 전통적인 그 당시에 유행을 했던 K-팝의 그 문법을 그대로 따라간 조직이고 근데 장원영과 아이브가 나오는 순간 이거 못 이긴다. 이 콘셉트로는 못 이긴다 라는 결정이 내부적으로 딱딱딱 나왔다고 해요. 주요 회사들 안에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문법을 써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 트렌드에 따라서 옮겨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뉴진스가 청량이라는 그런 콘셉트를 들고 나왔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거죠. 근데 이거를 카피라고 보느냐, 카피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트렌드의 움직임이다 해서 이거를 그냥 무조건 비슷하다, 카피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게 아일릿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아일릿은 일단 같은 멀티레이블 안에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냥 아일릿이 오마주를 한 거다. 그냥 사실 뉴진스 안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돌의 안무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기존 하이브 아이돌들에 대한 그냥 안무 오마주일 뿐이다. 안무 그냥 따와서 그런 거 리스펙을 표현한 거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리스펙을 했으면 본인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근데 민 대표의 말은 이제 어도어의 이제 그런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하이브의 전체 이제 지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제 좀 불만이 있는 거고요. 그건 또 이제 멀티레이블 상에서 이제 문제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든 이제 최근에 취재한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문화예술계에서 말을 하는 게 만든 사람은 카피한 거 안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희진 대표도 좀 포뮬러라는 얘기를 했는데 완전 카피라기보다는 뭐 아이돌을 만드는 제작 공식이라든지 연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유사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저도 오늘 저희 라이브를 또 준비하면서 본 글 중에서 그러니까 음악이나 우리나라 뭐 작사 작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이게 또 예술 작품이고 작품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확립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뭔가 비주얼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돌들 요즘 비주얼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예쁘고 잘생기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런 느낌, 뭐 톤앤 매너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하나의 작품이라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소유권을 좀 주장할 수 있다는 개념이 없다, 네. 거의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조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확실히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단순히 중간에. 이제 비주얼 카피나 이런 거는 솔직히 민 대표도 문제 삼지 않았죠. 왜냐하면 뉴진스도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있던 예술 작품 같은 거에서 구도라든지 그쵸, 이런 네. 걸 다 레퍼런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포뮬라가 문제다라고 말은 하긴 했습니다. 포뮬라.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이제 민 대표님의 이별을 통해서 K-팝 산업에 대한 문제를 아까도 이제 네.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특히 뭐 앨범 밀어내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또 기사 보니까 신주쿠였나?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아이돌 무슨 팬사인회 같은 걸 했더니 막 네. 앨범에서 그런 추천권만 빼고 포토카드만 빼고 뭐 앨범은 막 수백 개를 버려놓은 사진이 인터넷에 좀 돌아가지고 꽤 화제가 됐는데 이게 좀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혹은 이게 뭐 개선 방안은 없는지 우리 그래도 그러니까 부전공으로 하신 성 기자님이 조금 더 설명을 네. 부탁드릴게요. 이게 한 10년 전으로 가봤을 때 뭐 네. 빅뱅이나 이런 그룹들을 생각했을 때 사실 앨범 판매량이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초동이라고 하죠. 초반 이제 발매 후 일주일까지의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아이돌 그런 성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2년 전, 3년 전부터는 아이돌 이제 엔터 쪽에서는 이 초동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예약을 한 달 전부터 잡아요. 앨범 예약을. 네, 앨범 예약을 한 달 전부터 잡고 그 다음에 그 일주일 뒤까지 쫙 출고를 해가지고 초동을 이렇게 늘리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게 예약 판매로만 가능한 건 아니고 어쨌든 팬덤에게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이걸 사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수단 중 하나가 팬사인회인데 네네. 이게 굉장히 아이돌 팬덤 안에서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우리가 몇십 장에서 몇백 장을 사서 이제 가서 이제 그걸 샀는데 이 앨범 사실상 우리가 몇백 장을 다 집에 이제 벽에 벽지로 붙일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거를 또 사야 되고 또 사고 또 사고. 근데 민희진 대표가 지적한 그런 계속해서 그렇게 음반을 파는 그냥 단순히 팔아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 포토카드 이렇게 막 몇십 장 몇십 종 찍어가지고 하는 방식 문제가 있다. 그런 거는 사실 이게 실제 산업의 성장세와 이 실제 이제 그런 지표사의 괴리감을 만들고 있거든요. 내실이 좀 없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한정된 팬덤에서 그냥 소비만 미친 듯이 더 점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실제로 K-팝 산업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계속 퍼져나가고 있느냐? 사실 10년 전에 K-팝이 더 익숙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유명한 아이돌들, 앨범 잘 판다고 하는 아이돌들 보시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 네네. 그게 그런 데서 나오는 괴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민 대표가 잘 짚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쥐어짠다는 표현이 조금 저는 어울릴 정도였는데 네. 뭐 마찬가지로 이번 라이브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보이그룹은 보니까 포토카드가 앨범 하나 냈는데 260종이더라고요. 무슨 얼굴 각도별로 해서 한 4장이 있고 그게 컨셉이 밑으로 막 네. 하고 그게 또 컨셉이 곱하기 5개 하니까 제가 그냥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계산을 해봤더니 한 260장이 되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앨범 판매량이 막 테일러 스위프트보다도 막 2배 이상.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네. 지금 뭐 마이클 잭슨만큼이나 뭐 돈을 많이 누적으로 많이 번 가수라고 하는데 한국에 오면은 순위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제 엔터 업계에서는 없다고 항상 하는데 팬사인회는 또 컷이 있습니다. 웬만해서 다 제일 많이 산 사람을 갈 수 있게 해줘요. 그게 어떤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팬사인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앨범을 얼마만큼 사면 그거를 한 장당 이제 한 개를 응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뭐 50명, 100명을 이제 응모를 이제 뽑는다 이건데 이게 랜덤이라고 얘기는 해요. 우리 그냥 막 뽑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음반 쪽 판매처 쪽에서 들어보면 무슨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소위 고래들이 가게 되는. 네. 아니 예를 들면 이제 뭐 회사마다 이제 방침이 다르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제일 100명을 뽑는다고 하면 제일 많이 사는 사람 70명 아니면 그냥 정말 이제 줄 세우기를 해서 총 100명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가고 싶은 분들 어떻게든 더 사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멜론 탑백에도 안 오른 아이돌이 팬사인회 가기 위해서 한 막 최소 100장을 사야 된다던가 이런 일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근데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게 아이돌의 그런 성적이 이렇게 초동이나 이런 걸로 가늠이 되기 때문이고 앨범 판매량과
그런 거는 계속해서 좀 더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사실 규제론자시고. 그게 아니라 그 게임도 그 확률 아이템 이슈 맞아요. 때문에 이렇게 규제가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아이돌 비즈니스는 이게 확률 아이템보다 좀 더 악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소비자가 1, 20대거든요. 더 낫죠, 게임보다 사실. 더 낫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확률 아이템이 많이 비교되는 게 도박과 많이 비교되거든요. 사행성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어느 정도는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좀 뭔가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도 전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어린 친구들 데려다가 이게 인생 뭐 아니면 도처럼 이렇게 굴리는 게 이게 맞나? 그래서 저는 뭐 민희진 대표가 얘기한 거는 조금 논점 이탈에 좀 가깝긴 합니다만 이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뉴진스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아예 뭐 이탈이라고 볼 수는 없긴 한데 어쨌든 그건 좀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게임 업계가 굉장히 어렵고 비판을 많이 받고 이런 게 사실은 그 정말 대중성이 아닌 정말 소수에 대한 과금 정책으로 이렇게 이제 이 꼴이 났다라고 하는데 좀 아이돌 비즈니스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하이브만의 잘못은 아니죠. 그렇죠. 하이브는 특히 이제 신생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가 이거는 좀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지금 딱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번 갈등이 이 엔터 산업의 업의 본질이 좀 바뀌어가는 뭐 성장통이다 이런 말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신 대로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사람 중심으로 딱 하나만 붙잡고 내가 다 한다. 이게 간해수공업이죠, 사실. 지금까지 뭐 옛날에 뭐 G.O.D 같은 경우에도 막 뭐 한 집에 다 살면서 뭐 반지하에 살면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했다. 뭐 이제 완전 사람을 이제 갈아 넣어서 만들었던 간해수공업에서 이제 박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종의 거대한 엔터 산업으로 정말 이제 제조업의 단계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갈림길에 있는 거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희진 대표는 저도 생각하기에는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나갔을 때 뉴진스가 어떻게 계속 갈지, 말씀하신 대로 어도어라는 회사는 어차피 남아 있을 테니까 그 상태에서 이 IP를 방시혁 의장이 어떻게 잘 유지해가고 잘 유지해서 이제 더 키워갈지에 대한 뭐 어떤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어요. 뉴진스 뭐 해체될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뛰어난 뮤지션들 보면 사실 다 스타 PD를 만나서 이렇게 떴다가 여기서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자기만의 음악성을 가진 사람은 쭉쭉쭉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 당장 떠오르는 뭐 그룹만 하더라도 뭐 빅뱅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떠오르잖아요. 빅뱅은 처음에는 모든 게 다 기획형이었지만 여기서 지드래곤의 이제 뛰어난 그런 학습력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간 것처럼 뭐 뉴진스도 언젠가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되니까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뉴진스 팬분들도 많을 테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도 아마 다음 라이브는 또 조금 시차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또 재밌는 주제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